네, 기관의 눈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코스닥은 2년 5개월 만에 9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엄청난 조정을 잘 견디시고 오늘까지 이렇게 잘 견뎌서 오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최근 이런 국내 증시의 상승세는 사실은 오롯이 개인 투자자의 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증시의 큰손인 국민연금과 기관 투자가들은 최근 어떤 투자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사실 한 번 더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기관의 눈, 오늘은 전 공무원연금 CIO 이창훈 자금운용단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뉴욕 증시가 이틀째 상승했습니다. 네. 하지만 미 증시, 특히 기술주가 사실은 조금 변동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날은 막 올라갔다가 또 떨어졌다가 이러는데요. 근데 애플 같은 경우에는 또 좀 다시 회복을 한 것 같고요. 테슬라도 이제 안정화 단계에 좀 들어든 것 같습니다. 테슬라 데이도 좀 다가오고 있는데 배터리 데이죠. 정확하게는 배터리 데이가 다가오고 있는데 단장님께서는 이런 그 기술주의 조정 국면이 조금 사그라지고 지금 나스닥이 다시 신고가를 지금 이루고 있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파악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난 한 일주일 정도 조정을 좀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고점에서 보면은 나스닥 100 지수가 12,000까지 갔다가 한 10% 이상 조정을 받았고 지금 이야기하신 테슬라 같은 주가들은 액면 분할해서 500불이 넘어갔다가 300불대로 떨어졌다가 이제 400불대로 다시 회복을 하는 그런 국면들인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두 가지 측면으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잖아요. 이제 하나는 그동안 많이 올랐으니까 이게 또 아직 경제 펀더멘탈을 그만큼 따라오지 못했으니까 이게 이제 그 고점을 찍고 하락하는 이 시작점이냐 이런 시각도 있고 또 하나는 그렇지 않고 이제 올라가는 추세 중에 조정 과정 아니냐 이런 시각들도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추세가 바뀌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좀 이른 것 같고요. 네. 전체적으로 너무 급하게 많이 올라왔으니까 나스닥 100 지수로 따지면은 저점 대비해서 2배 이상 올랐으니까요. 네. 그런 국면에서 또 테슬라 같은 주식은 작년 하반기부터 보면 한 7배 정도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가격 조정이 필요했던 시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차익 매물로 인한 가격 조정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시장이 얼마나 이제 안정적이냐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변동성 지수잖아요. 네. 근데 빅스 지수를 보면 주가가 하락할 때도 그렇게 빅스 지수가 크게 올라가는 모양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가격 조정이다. 추세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빅스 지수와 나스닥 지수, 대한민국 지수를 같이 이렇게 놓고 보면 미국의 빅스 지수는 나스닥 지수가 그간 조정을 받을 때 큰 변동이 없어서 이런 신기한 일도 있구나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미 증시는 조정을 받고 이제 다시 회복을 하고 있고요. 애플 및 이제 테슬라는 다시 신고점으로 다시 돌파를 하려고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국내 증시는 그래도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예, 그 특징이 혹시 따로 있을까요? 글쎄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했겠지만 이제 제일 큰 거는 개인들이 많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학개미 운동 이런 얘기하는데 이제 코로나 이후에 외국인들의 매도가 크게 매도가 있었잖아요. 네네. 그 물량들을 어쨌든 간에 옛날 같으면 이제 외국인들이 매도하면 전체적으로 시장이 이제 눌러 앉는 모양들이었는데 이번에는 외국인들의 그 매도 물량을 적극적으로 개인들이 다 받아내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 이면에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아무래도 유동성의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금리가 우리나라도 이제 제로 금리에 가깝게 기준금리가 0.5%니까요. 이제 은행에 넣어봐야 의미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화폐를 생각할 때 화폐가 갖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잖아요. 교환의 기능도 있고 또 지급 결제 기능도 있고 가치 저장의 기능도 있고 하는데 가치 저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더 이상 이제 은행의 예금이 의미가 없어진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투자 시장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걸 반증해 주는 게 이제 예탁금이 과거에 한 30조 수준에 있던 것들이 40조 왔다가
또 지난번에 SK 바이오팜 할 때 또 들어와서 한 50조 갔다가 얼마 전에 또 카카오 게임즈 IPO 할 때 60조를 넘어섰으니까 그런 것들이 큰 힘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큰 그림에서 보면 사실은 코스피가 싸다 상대적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 금융위기 저점에서 보면 10배가 올랐거든요. 네. 근데 코스피는 뭐 한 10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 오르고 나서 네. 2000포인트를 놓고 계속 박스권을 왔다 갔다 했기 그렇죠. 때문에 예. 최근에 올랐다 그래도 한 2400 정도니까 상대적으로 보면은 덜 오르고 밸류에이션도 비싸지 않다 이런 말씀드릴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나라에 상당히 그 글로벌 경쟁력을 갖고 있는 우량한 회사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로 보면 비즈니스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잘 돼 있어서 예를 들어서 반도체가 어려울 때는 스마트폰이 또 돈 벌고 또 뭐 스마트폰이 좀 그러면은 최근 같은 경우에는 또 통신 사업 부분에서 또 5G 쪽으로 해서 또 돈을 벌고 뭐 이런 모양들을 보여주고 있고 뭐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존에 이제 이 가솔린 자동차 회사에서 면모를 탈피해서 새롭게 뭐 전기차, 뭐 수소차 이렇게 새롭게 이제 혁신의 동력을 달아가고 있고요. LG화학 같은 회사들을 보면은 뭐 전 세계에서 배터리 중에서는 지금 가장 리딩하는 컴퍼니가 되고 있고 뭐 등등등 해서 대한민국에 굉장히 우량한 기업이 많이 있다. 이런 것들이 아마 코스피를 견조하게 만들어주는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과거의 밸류에이션을 보면 우리나라가 뭐 대략 보면 뭐 한 10배에서 한 12배 정도 움직였다고 본다면 요즘에 12배에서 13배로 움직이는 거와 나스닥이 뭐 한 20배 이상에서 움직이는 것을 보면 그다음에 이런 그 제로금리 상태에서의 밸류에이션 멀티플과 과거의 밸류에이션 멀티플은 좀 틀리지 않느냐라는 뭐 의견도 있고 우리 단장님께서 얘기했듯이 밸류에이션이 싼 거 아니냐?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회사가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냐? 현대차, LG화학,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 상당히 마음에 와닿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증시에서 눈여겨볼 그 대표적인 회사가 이제 그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있는데요. 이 언택트 종목이죠. 근데 뭐 이거는 뭐 순수한 코로나19 언택트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사실은 상당히 비즈니스가 다양화된 그런 사업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양사의 성장 잠재력이 굉장히 커 보이는데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업 구조나 그다음에 행보들이 조금 약간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단장님이 보시기에는 네이버, 카카오 각각 영업, 뭐 그다음에 특징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해 주실 수 있으신지. 그다음에 만약에 이게 좀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요. 두 회사 중에서 나는 국제적으로 인터내셔널하게 세계적으로 글로벌하게 이 회사가 조금 더 한 5년 후에는 더 커질 것 같다. 이렇게 좀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있으십니까? 뭐 이 부분은 사실은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니니까 뭐 네이버나 카카오를 분석하시는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훨씬 더 잘 아시겠죠. 근데 이제 이 관점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뭐 시장에서 제가 이제 기관 투자가로서 한 30년 일해왔으니까 기관 투자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제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이런 거고 그리고 지금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주식이 어떻게 보면 국민주가 됐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굉장히 좋아하는 주식이 됐고 그래서 지금 이제 시대 흐름에는 맞는 거죠. 지금 어쨌든 지금이 디지털, 뭐 언택트 또 4차 산업혁명 뭐 이런 과정으로 봤을 때는 시대 정신을 반영하는 주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또 많이 오른 거죠. 보면. 근데 이제 지금 이렇게 보면 이제 조금은 이제는 우리가 한숨 돌리고 좀 냉정하게 분석해 볼 필요는 있는 시점은 됐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가격이 많이 올라서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을 느끼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뭐 PER이 거의 100배에 가까우니까 그러면은 이제 내가 지금 이 주식을 사면 현재 물론 이제 앞으로 성장하겠지만 현재 상태로 보면 한 최소한 100년 가까이 돈을 벌어야 내가 갖고 있는 걸 회수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밸류에이션 부담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두 종목을 놓고 이렇게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이제 가격 반영은 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장단점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 이런 건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카카오나 이제 네이버 이렇게 놓고 보면 이 특성을 보면 카카오가 조금 더 적극적이고 조금 더
공격적이고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앞서가 있는 느낌은 있어요. 근데 이제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너무 많이 벌린다 이런 생각도 있어요. 그러니까 디지털 공간에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사업을 많이 여러 네. 분야에 확장하고 있는데 그게 어떤 면에서는 좋을 수도 있고 네네.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과연 이게 돈을 벌 수 있을까? 네. 뭐 이런 시각도 좀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과거에 이제 재벌, 소위 이제 디지털이 아니고 아날로그 공간에서 네. 재벌들이 이렇게 사업을 다각화하는 부분들을 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거 뭐 너무 문어발 확장 아니냐? 그리고 문제가 있었었죠. 아니면은 예. 이제 이게 독과점의 이슈는 없는 네. 거냐? 이런 이제 비판적인 시각들이 좀 생겨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은 아닌데 앞으로 약간 그렇게 부정적으로 비판적인 시각에서 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네. 들고요. 그러면 이제 이 회사들이 더 앞으로 밸류에이션 멀티플을 높게 받으려면 어떻게 네. 해야 되냐? 그럼 제가 보기에는 이제 국제 공간으로 나가는 게 맞겠다. 공간을 넓히는 게. 네. 왜냐 우리나라 기업들도 그랬으니까요. 우리나라 기업들도 뭐 우리가 이야기하는 삼성전자, 뭐 현대차, LG화학 다 보면은 국내 공간에서 어느 정도 큰 다음에는 네. 공간을 넓혀서 세계로 나가서 네. 기업들의 가치가 커진 거니까 이런 디지털 공간에 있는 기업들도 결국 국제화가 돼야 이제 앞으로 멀티플이 한번 더 올라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이고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전 네이버가 좀 더 나아 보여요. 네. 그러니까 네이버는 어쨌든 얼마 전에도 이제 뉴스가 나왔지만 라인과 네. 야후 재팬이 합병을 했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기업이 일본에 가서 디지털 공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정복한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떤 이미 이 사업이 비즈니스 포트폴리오가 국제화 돼가고 있다고 하는 네. 측면에서는 성장의 포텐셜은 네이버가 더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둘 중에 종목을 하나 고르려면 어떤 종목을 좀 골라볼까? 어떤 회사가 좀 더 글로벌하게 비즈니스를 좀 영역을 확장할 수 있을까라고 이제 속에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뭐 결론만 말씀드리면 저도 단장님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뭐 원고에는 없지만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네네. 뭐 그렇게 어려운 질문 은 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그 현대차 굉장히 좋았잖아요. 네. 그 2차 전지 뭐 관련해서 뭐 어쨌든 밸류를 좀 더 받고 있고 그런데 오늘은 기아차가 좀 잘 움직여요. 그래서 저도요 며칠 전에 기아차 이거 이등주로서 지금 유럽에서 기아 뭐 EV가 잘 팔리고 있으니 이것도 밸류를 조금 더 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했는데 기아차 살만하지 않습니까? 이등주로서 이등주에 대한 그 철학이 있으십니까 혹시?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자동차 주식들이 좋은 게 네네. 이제 두 가지 측면인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네. 기존의 현대차와 기아차를 보던 투자자들의 시각이 변화했다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현대차와 기아차가 이제 과거에 올드 이코노미에 머물지 않고 전기차, 수소차에서 뉴 이코노미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워낙 기저효과가 있기 때문에 2분기까지 워낙 실적이 안 좋았잖아요. 근데 이제 3분기부터는 실질적으로도 실적이 호전되잖아요. 이제 그런 맥락에서 자동차가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어쨌든 지금의 캐시카우 비즈니스를 갖고 있는 쪽에서 뉴 비즈니스를 하는 게 더 탄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좋게 보는 것 같고 2등주와 1등주는 이제 이런 부분이 있죠. 이제 어떤 공간에서 어떤 산업에서 늘 1등주가 좀 밸류에이션을 더 받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더 집중하게 되고 우리가 뭐 아마존 그러면 다 알지만 그러면 세컨티어는 뭐냐 그러면 잘 모르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또 결국 시간을 끌고 나가서 보면은 결국 1등주가 더 많은 파일을 가져가더라 이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2등주가 약간 저평가되는 국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는 그 갭을 메꾸는 과정에서 2등주가 좀 올라올 수 있는 여지는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증시의 가장 큰 손이라고 하는 기관, 특히 국민연금 지금 뭐 시장으로 그렇게 어그레시브 공격적으로 들어오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그분들의 스탠스 통화해 보셨어요 혹시? 그거는 이제 이렇게 보셔야 돼요. 네. 제가 그 국민연금이나 이제 대형 기금들을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거기는 뭐 시장 상황이 좋다. 그래서 주식을 더 사고 아니면 시장이 빠질 것 같아서 주식을 판다. 그런 스탠스로 운영하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5년 단위로 자산 배분 계획을 짜요. 전략적 자산 배분 계획을 5년 단위로 짜면 이미 올해부터 5년 뒤까지 이 자산 배분 비율이 다 정해져 있어요. 국내 주식은 몇 퍼센트 이렇게 쫙. 근데 큰 흐름에 있어서는
점진적으로 국내 주식의 비중을 줄이고 해외 비중을 늘린다는 게 큰 흐름이고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자기 비율만큼 연말까지 맞춰가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약간의 전술적으로 더 사거나 덜 살거나 하는 정도에 그렇게 운영하기 때문에 그냥 뭐 시장 상황과 상관없이 그냥 국민연금 같이 큰 기관은 자기 스탠스를 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어쨌든 좀 기분이 나쁘지는 않은 날입니다. 왜냐하면 코스피가 이제 900을 돌파했고 시장 상황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 내일 FOMC가에서 파월 의장이 뭐라고 얘기할지는 우리가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창훈 전 국무연금 자금운용 단장님 모시고 남들보다 조금 더 앞선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